다음은 어느 MG 기획자의 실패와 성장기라는 주제로 서승현님께서 강연을 준비하셨는데요. 저도 회사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MG 너무 어렵다. 현진님 너무 MG 같아요. 현진님 헤드셋 좀 빼주시고요. 한쪽 뭐 이어폰 빼주세요.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연해 주실 강연해 주실 승현님은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공유해 주실지 한번 마이크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같은 MG 기획자고요. 그리고 약간 망했던 경험도 있고 지금은 성장하고 있는 성장기라고 생각을 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서비스 기획자입니다. 흔히들 20대는 뭐든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저도 20대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20대이실 텐데 정말로 20대가 뭐든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을 좀 충분히 쓰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도록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실패했던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서비스 기획으로 시작을 했어요. 서비스 기획은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보여주는 거죠. 지금처럼 그때도 저는 서비스 기획을 하고 있었고 서비스 기획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남들보다 100번 더 많이 생각하고 남들보다 먼저 가설을 세우고 남들보다 빨리 증명해내는 일이 저한테는 서비스 기획이란 일이었거든요. 서비스 기획 경력 3년 만에 PM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PM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기획도 병행했죠. 웹에이전시가 다른 데들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아시다시피 프로젝트 매니징이란 프로젝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프로젝트 투입 입력을 규제, 지시, 유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PM을 하면서 여러분처럼 다양한 컨퍼런스들을 다니면서 이론적인 부분들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서비스 기획을 하기 전에 0단계,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검증 절차죠. 저는 이걸 배우고 기쁜 마음으로 실무에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표님의 의견이 곧 아이디어 도출이었어요. 어떤 기술,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지는 대표님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적용 분야 도출은 어떨까요? 이것 또한 필요 없는 일이었어요. 어떤 제품 분야에 적용해야 하는지, 얼마나 다양한 제품에 적용 가능한지 이미 다 대표님이 구상해 두신 바가 있는 거죠. 시장 수요 분석도 마찬가지였고 경쟁 현황 분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익 시장 도출 같은 경우엔 하다 보니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돈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전부 다 패스를 하고 검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상태로 저는 서비스 기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하라니까 하지 뭐, 시켰으니까 해야지. 그때 제가 담당했던 서비스 세상에 출시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나오긴 했습니다. 서비스를 금방 종료했죠. 사용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뭐하러 이런 일을 하고 있나? 그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 고민이 채 풀리기도 전에 연봉은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왜 내가 맡은 서비스는 종료되고 내가 투입된 프로젝트는 중단될까?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문제일까? 환경의 문제일까?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환경의 문제라고 너무 빨리 결론을 자주 내렸습니다. 너무 많이 이직을 한 거죠. 사실 맥락을 가지고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데 아무 맥락도 없이 그냥 막 이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엔 이직이 아예 안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1년간의 공백기가 생기게 됩니다. 자의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집에서 빈둥거리고 천장 보는 특기가 생깁니다. 그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먹고 살아야 하는지. 결국 생존에 대한 걱정들이었어요. 결국 하나의 생각으로 모아집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서비스 기획을 하고 싶다. 곧 죽어도 하던 거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취업 준비는 나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 그렇게 나 자신을 마케팅하고 세일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책도 많이 보고 MBTI 같은 것도 보면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이직을 하다가 이 세상에 두 가지가 동시에 생겨납니다. 코로나 그리고 마이데이터.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졌던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착수되고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인력을 미친 듯이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프리랜서 기획자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여전히 저는 노력 중이에요. 내 스스로를 브랜딩 해보기도 하고 각자 플랫폼들에 내 이력서를 올려놓고 기다리고 네트워킹 파티에 나가기도 하고 제가 실패했던 이야기 속에 주니어 기획자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오류는 제가 제 인생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게 회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나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당연히 환경의 문제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니어 기획자일 때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 두 가지 방향이었을 뿐 제3의, 제4의 방향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제3, 제4의 방향을 이미 경험해본 그 누군가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MZ세대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밌게 본 책인데요. 이름부터 70년대생이 운다입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90년대생은 지금 조직의 리더 자리에 있는 70년대생이 이뤄낸 성과의 결과물만 보고 있다. 그들이 만든 멋진 공식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젊은 신세대는 그 공식의 도출 과정을 정확히 풀어 이해할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해법일까요? 이제는 대화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경험을 공유하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시작할 때 흔히들 MZ와는 대화를 할 때 너무 힘들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대 차이란 무엇일까요?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문화의 차이다. 세대 차이를 특징 짓는 일의 의미는 세대 간의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일이다. 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MZ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 중 한 분인 이분. 여러분도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바로 공간감 때문입니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차단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본부장님이나 이사님들이 혼자만의 방을 가지고 있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집중이 잘 됐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MZ세대는 이전에 이런 세대나 이런 X세대나 히피족 같은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20대이거나 20대였다는 겁니다. X세대라는 이름이 불릴 때 그들은 20대였고 히피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그들은 20대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결국 환경만 변했을 뿐 우리 모두는 한때 주니어이거나 주니어였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학교는 참 공평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좋은 환경의 친구도 공부를 하기 어려운 환경의 친구도 모두 똑같은 시험지를 받고 시작했죠. 그런데 사회 속 현실은 어떤가요? 쳐다보지도 못할 금수저, 다이어수저들은 저 위로 가고 어떤 이들은 기회를 알지도 못한 채 놓치기 일쑤입니다. 2014년 저의 첫 직장은 평등함을 추구했습니다. 팀장님, 본부장님 모두 저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죠. 덕분에 평등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전 모든 회사가 그런 줄로만 알고 세상 밖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선배는 후배를, 후배는 선배를 평등한 시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요. 이상입니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이건 슬라이드 QR코드인데요. 이거 찍으시면 익명으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극 아이들은 이제 손 들고 질문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익명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면 공개적으로 손을 드시고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없으세요? 네, 강연 잘 들었고요. 강연님께서 커리어에는 맥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강연님은 커리어의 맥락을 지금은 제 맥락을 얼추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이커머스라는 맥락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이커머스 전문 기획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는 앞으로 웹3가 점점 더 발전할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웹3 기획자분이 얘기를 또 해주시겠지만 저도 웹3 기획자라는 타이틀을 또 달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역량을 키우기 위해 했던 방식을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역량을 키우기 위해 했던 방식, 일단 첫 번째는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014년에 UI UX라는 말이 이제 좀 나올 때쯤에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강연을 듣는 게 너무 비쌌기 때문에 책을 많이 봤어요. 사실 사실 필요도 없고요. 도서관 가서 기획이라는 키워드로만 검색을 하셔도 예약 도서, 그러니까 예약이 많이 걸려 있는 도서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직을 자주 하시며 기획자 역량을 쌓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그리고 이직을 자주 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직을 자주 하면서 기획자 역량을 쌓기 어려운 점은 확실히
짧은 시간 동안에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1년 정도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3개월이 4번이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프로젝트 4개는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퍼포먼스를 내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해서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자주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남 탓을 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이상한 걸 어떻게 그런 이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표님 드리븐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실까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이분 안타깝네요. 우선 저는 대화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드리븐이 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대표님이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엘리베이터 탈 때 뭐 같이 타가지고 뭐 오늘 괜찮으세요? 얘기하듯이 뭐 그냥 프로덕트는 이렇게 가야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계속해서 조금씩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대표님뿐만 아니라 그 윗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사실 주니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PPT에다가 넣었다가 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과장님들이나 차장님들이 꼭 하라고 시켰는데 나는 그거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대화예요. 대화를 통해서 이거를 왜 시켰는지를 여쭤보고 분명히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 일을 나한테 준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분명 주니어들한테 준 거거든요. 그럼 그 방향성을 이제 내가 찾기보다는 처음에는 일단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들은 걸 바탕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훨씬 더 빨리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작성해서 많은 이직을 하실 수 있었나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이직을 막 할 때쯤에는 포트폴리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디자이너들은 포트폴리오를 썼는데 기획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요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비 문서를 유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면접으로 좀 더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을 말씀을 드린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쓴 게 있는데 대부분 어떤 경력을 어떻게 쌓았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문서를 만들었었는지 그런 맥락에 대해서 설명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기획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헤매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줄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줄글로 쓰되 맥락을 딱딱 끊어서 목차를 먼저 정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지루하지 않도록 사실 윗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를 보다 보면 좀 피로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차들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프리랜서 기획자를 꿈꾸는 주니어입니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일하고 나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기라는 거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요즘 너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연차든지 간에 프리랜서를 시작할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기획자를 꿈꾸시는 이분한테 일단 스테이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런 시기가 와요. 내가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내 생각만큼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 순간이 와요. 그때 나가시면 됩니다. 그때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가 퇴사할 때 따라 나가시면 됩니다.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대표님의 방해를 이겨낼 수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떠나는 것보다는 대화를 하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기획자가 하는 일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 일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는 분명히 방향성을 잃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일의 방향성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대화를 해보고 정 안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이제 이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의 문제만이 아님을 깨닫고 성장에 오르셨다고 하셨는데 스스로에게 찾은 문제점을 어떻게 깨달으셨고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자 하셨나요? 이거는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저는 1년 동안의 공백기에 이제 제 의지대로 공백을 가진 게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게 그냥 생각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MBTI P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항상 저한테서 끊기는 거예요. 남이 뭘 해서 끊기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제가 뭔가 대화를 끈다던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 탈피하려고 했다던가 그런 것들이 제 스스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한테서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고요.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은 일단 저는 최대한 제가 맡은 바를 끝까지 해내려고 해요. 예전처럼 도망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 웹 에이전시나 SI 업체에 계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퇴사는 지능순이다. 그 얘기가 맞을 때도 있어요. 맞을 때도 있는데 사실 주니어 분들한테는 어떤 경험이든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든 끝까지 남아 계셔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반면교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잘못됐을 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배운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아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프리랜서 활동에 만족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프리랜서 활동이 일단 저는 월급은 만족합니다. 월급은 만족하는데 사실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식처럼 키워온 나의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인수인계 해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와요. 그때가 너무 싫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싫지만 어쨌든 회사는 돈 벌러 오는 곳이니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리랜서 생활하는 곳, 그리고 이직했던 곳 중 가장 좋았던 곳, 돌아가기. 이직했던 곳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 돌아가기. 사실 저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곳이 빗썸이어서 그런지 빗썸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때 당시에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터치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 의견을 많이 수용해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지지를 해주셨었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빗썸을 꼽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흑자 기업들이 대부분 좀 인심이 후하세요.
이 실수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공백기 때 어떻게 기획을 계속하고 싶다는 결론이 도출됐는지 궁금합니다. 공백기 때 이제 제가 계속 했었던 생각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였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사실 저는 아무 근거도 없이 맥락도 없이 배우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배우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디션에 붙었어도 그 대기 시간을 견뎌야 돼요. 돈이 없는 시간을 견뎌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배우를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했었던 게 기획밖에 없어서 그리고 총무성 업무도 잠깐 하긴 했었는데 총무성 업무는 나랑 너무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획을 하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구직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는 왠지 모르게 자기 동기부여가 계속 됐어요. 일단 돈이 들어오니까 좀 생각이 더 잘 들더라고요. 이게 왜 내가 하려고 했었던 일인지. 그 측면에서 저는 기획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프리랜서 기획자로 전향했을 때 부담감이 있었나요? 후회했던 적이 있을까요? 부담감이 있었던 적도 있죠. 네, 프리랜서 기획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내가 IA를 짤 때 이 IA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객사밖에 없어요. 고객사나 PM밖에 없어요. 좀 외롭죠. 그리고 대부분의 프리랜서 분들이 내가 한 거 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영향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게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저 혼자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었고요. 그래서 좀 후회가 됐던 것 같아요. 도움을 청해야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새 사람에게 도움을 잘 요청하고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친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친분이 어느 정도 쌓여야 그 사람의 질문이 제대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은 저 스스로를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들으려고 하는 자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그 질문을 해도 답해 주시지 않는 분들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섣불리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잘 들어주다 보면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면 늘 새로운 조직에서 적응하고 설득하셔야 했을 텐데 소통에 어려웠던 경험과 극복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새로운 조직에서 적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분을 어느 정도 쌓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감은 프로젝트에 좀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일단은 조금 친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불만이 대부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공통의 어떤 아군보다는 공통의 적군이 훨씬 더 이 친밀감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전략을 쓰는 편이고요. 소통에 어려웠던 점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가 저의 언어와는 조금 달라서 약간
이분이 무슨 대답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70년대생이 MZ와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MZ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MZ가 일단 들어야죠. 70년대생들이 얘기를 할 때. 사실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참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 내가 배우고 싶은 어른들.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 얘기를 잘 안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워낙에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얘기를 아끼시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아끼시다 보면 결국에는 들어야 할 얘기도 못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할 때 잠자코 좀 듣는 그런 태도를 MZ가 조금은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빗썸에서 나오신 이유는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자발적으로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드린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